아니 이렇게 인터뷰를 열심히 준비해 오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아니, 전 다음 섭외자 두 섭외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분들은 검색창에 제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모셨습니다. 우리 삼성자산운용의 김찬현 팀장님 요즘 되게 바쁘세요. 그래서 그쵸? 바빠서 지금 보니까 제가 본 것만 하더라도 3% 대체 몇 번이나 나오신 거예요? 그 주기적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슈가 그만큼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가시는 거예요? 네, 제가 그 3프로 TV는 그 워낙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제가 ETF 관련된 얘기가 방송에 많이 나오는데 사실 약간 부정확한 얘기들도 있고 뭐 좀 이게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ETF 회사에서 근무하니까 제가 자진해서 출연료도 없이 출연을 하고 싶다. 그때 흔쾌히 받아주셨거든요. 출연료 없이요? 네네네. 그 이후에 올해 초에 이제 그러고 나니까 ETF 관련된 게 이제 코로나 그게 터지고 나서 훨씬 더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계속 ETF에 대한 관심, 뭐 레버리지 ETF에 대한 관심, 또 뭐 원유 ETF에 대한 관심, 뭐 계속 이게 체인처럼 이어지니까 계속 누군가 와서 ETF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한 4-5번 정도 출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임팩트가 컸던 건 뭐 길게 말하자면 별명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네. 별명이 우상향. 왜 우상향이에요? 그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뭐 그러실 수 있는데 아마 제가 워낙 독특한 너무 좋게 얘기하면 독특한 외모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제 헤어스타일이 너무 신기하신가 봐요. 약간 소닉 같기도 해요. 소니 달려라 소니. 처음 출연한 날 어마어마한 댓글들이 어떻게 인간의 헤어스타일이 저러냐라든가. 진짜 잠깐만요. 지금 그러니까 김찬현 팀장님의 기준으로 우측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항상 이쪽을 추구하세요? 네, 항상 뭐 제가 가진 자산들도 우상향 했으면 좋겠고 또 ETF 투자하시는 분도 우상향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아침에 정갈하게 하고 출근을 하거든요. 너무 좋은 닉네임이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 뭐 우상향님 뭐 아니면 우상향 뭐님을 불러주세요. 뭐 이렇게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지금도 뭐 여의도에서는 가끔 우상향. 미스터 우상향. 닉네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닉네임 좀 뭐 하나 좋은 걸로 해주세요. 우상향이라는 닉네임을 만든 만큼 3프로TV에 나오셔서 그런지 되게 유명해지셨잖아요. 그 유명세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하세요? 아니면 힘드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뭐 3프로TV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 WTI 원유 ETF 관련해가지고 이제 투자하신 분 중에 손실 보신 분들은 아마 지금도 제 얼굴을 굉장히 보기 싫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사실 김찬현 팀장님의 잘못이 아닌데 어쨌든 그 분에 대해서 설명하러 나가신 거잖아요. 대표해서. 되게 저 같았으면은 좀 정신적인 데미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 뭐 정신적인 데미지가 당연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원유가 마이너스로 가기 전에 한 3주 전쯤에 이게 워낙 원유 투자가 많아지니까 제 딴에는 이제 회사랑 상의를 해서 이 타이밍에 나가서 이게 원유 투자가 좀 위험하니까 투자를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심해라. 조심하시고 자제하는 게 좀 좋으실 것 같다. 이거는 유가가 어떻게 갈지는 사실 방향을 아는 전문가들을 신뢰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유가는 지금도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단언한다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상품 그래서 가격을 예측하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건데. 그래서 저는 나름 이게 좀 저희 회사 상품이긴 하지만 ETF가 좀 덜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다. 위험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했는데. 출연하셨는데? 네, 출연을 했는데 정신이 없네요. 그랬는데 이제 그 방송을 봐주신 분들이 엄청 많았죠. 방송을 보기 전에는 원유에 대한 별 관심이 없었는데 그거 보고 제 방송을 보고 투자를 하셨다는 분들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저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선이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또 그 방송을 보시다가 또 원유에 관심이 생기셔가지고 위험을 고지하기 위해서 나가셨는데 오히려 그걸 보고 그런 뭔가 급등락을 좋아하시는 또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댓글, 뭐 그런 반응, 뭐 당신 때문에 투자해서 손해를 봤어 이럴 때 사실 정말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쵸. 그리고 이 유튜브라는 게 진짜 이게 무슨 위험한 걸 수도 있겠구나. 잘 많은 생각을 하고 출연을 하거나 방송을 해야지. 그냥 함부로 출연했다가 제가 의도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낼 수도 있겠구나.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죠. 네. 그러면서 약간 말하는 데 있어서 되게 조심하게 되시지 않으세요? 뭐 굉장히 조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뭐 원래도 그러니까 저희 ETF 회사, 그러니까 특히 뭐 한국의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ETF 회사들은 이제 오른다 내린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금이 오를 때 투자하는 ETF도 있고 금이 내릴 때 투자하는 ETF도 있고 뭐 코스피 주가 지수도 오를 때 내릴 때가 다 있기 때문에 다 있죠. 저희는 사실 오르니까 이걸 사세요라는 접근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최고 경영진에서도 보통 이제 예측하지 말라가 직원들한테 하는 가장 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 뭐 제 생각을 얘기해서 혹시 투자자분들이 그걸로 오해를 사서 우리 ETF를 투자했다 손실을 보시면 안 되니까 우리가 막 예측을 해서 앞으로 전망이 이렇다 이런 것들은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몫이지 ETF를 운용하는 회사가 낼 목소리는 아니다. 뭐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쨌든 선의를 가지시고 방송을 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상처를 살짝 안 받으셨어요? 치유 다 되셨어요? 상처를 받았다가 뭐 지금은 좀 많이 회복을 해서 좀 괜찮은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채널을 운영하면서 뭐 저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을 해서 뭐 투자를 하신다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항상 뭐 하나 이야기할 때 되게 조심스러워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뭔가 전문적인 지식을 더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늘 말씀드린 저는 그냥 진행자 나부랭이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제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내용들을 전달해드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여러분들의 투자 안에서 선택과 이제 뭐 버릴 건 버리고 그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자꾸 말을 아끼게 되고. 그렇죠. 그러나 오늘은 그래도 그 아낌 속에서 뭔가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그 금융업계에도 되게 뭐 주식도 있고 뭐 채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품도 있고 많은데 그 중에서 ETF 쪽으로 오신 거는 자의이십니까 아니면 타의이십니까? ETF 쪽은 당연히 자의로 이제 이직을 해서 이제 ETF 업계에 이제 발을 들이게 됐고요. 왜 오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이걸 설명드리려면 보통 이제 투자에 있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기관 투자자든 개인 투자자든 신념이라는 게 각자 다 있으세요. 있죠. 투자에 신념이 있죠. 신념이 어떤 신념이 있냐면 우리가 뭐 천주교를 믿는 분이 있고 기독교를 믿는 분이 있고 뭐 불교를 믿는 분이 있고 자기 종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종교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액티브 투자를 또 신념처럼 믿는 분들이 있고 혹은 뭐 패시브 투자를 신념처럼 믿는 분이 있어요.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일단 뭐 액티브 투자와 패시브 투자는 이게 다 영어여서 액티브는 좀 용어 설명? 약간 다 영어 단어로 이게 적극적이라는 뜻이잖아요. 적극적으로 뭔가 투자를 한다는 뜻이고 패시브는 약간 수동적이다. 약간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투자하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액티브가 좋은 거 아닌가요? 적극적으로 수익을 낼 때는 확 낼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액티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이제 뭐 펀드인 경우에 펀드 매니저가 뭐 개별 종목들을 잘 분석을 해서 야 이제 코스피 주가 지수는 별로 못 오르더라도 현대차는 정말 잘 갈 수 있을 거야. 종목으로. 그러니까 내가 코스피 주가 지수보다 훨씬 잘 오르는 종목을 내가 골라낼 수 있어. 열심히 분석을 하고 노력을 하면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액티브 투자자들이시거든요. 그리고 액티브 펀드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펀드나 이런 거 가입할 때 이건 액티브 펀드입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코스피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지만 한국 주식 시장이 뭐 많이 오르지 않더라도 이 펀드 매니저가 잘 주식을 골라서 성과가 잘 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고 패시브 투자의 대표가 ETF거든요. ETF는 중간만 가자입니다. 중간만 가자. 중간만 가자. 너무 과하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또 덜하지도 않게. 그냥
코스피가 앞으로 2,500이 아니라 뭐 3,000, 3,500도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냥 난 꾸준히 이걸 투자하면은 나중에 3,000, 3,500 때 나는 매도를 해야지. 나는 그렇게 막 현대자동차 딱 골라내고 뭐 삼성전자 딱 골라내고 이렇게 펀드 매니저들을 믿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없어. 그런 사람들 찾기 어려워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좀 빨리 말씀드리면 액티브 투자의 대명사인 자산운용사가 있어요. 액티브 투자의 대명사 네. 어디죠? 그게 이제 피델리티 자산운용이라고. 피델리티. 네네네. 그 지금은 이제 전체 이제 업계에서 이제 뭐 수익권에서 조금 밀렸는데 원래 이제 한 10년, 20년 전에는 전 세계에서 최대의 자산운용사 이름이 피델리티라는 자산운용사였거든요. 네. 그게 아무래도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가 하나 있었어요. 펀드 매니저 중에. 예. 그 친구가 잘 골랐군요. 그 친구라고 하기에는 그분이 1944년생. 그 어르신께서 네. 네, 그 어르신께서 잘 종목을 픽하셨군요. 네. 그래서 그 죄송합니다, 네. 어르신. 그래서 가끔 피터 린치라는 분이 피터 린치. 네, 가끔 워렌 버핏이랑 같이 이렇게 네. 대등하게 뭐 맞아요. 저 예. 피터 린치를 다뤘는데도 까먹었네요. 피터 린치가 피델리티 자산운용. 네, 맞아요. 그래서 아주 잠깐 계셨는데 10여 년 계셨는데 아주 눈부신 성과를 냈던 분이 네. 있으세요. 그분 되게 빨리 은퇴하셨잖아요. 예, 한 10년 정도, 10년 조금 넘게만 그냥 운용을 하시고 멋있게 늘 매년 30% 이상씩 수익을 쿨하게. 내시면서 쿨하게 이제 은퇴를 선언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으로 또 이제 유명하게 된 게 이제 피델리티 자산운용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액티브 펀드로 유명해요. 네. 그래서 뭐 미국 주식이 뭐 조금 올라도 미국 주식 중에 나는 애플 고르고 아마존 고르고 이렇게 오르는 것만 쏙쏙쏙 골라서 미국 주식이 10% 오를 때 우리 네. 펀드는 30% 올라. 이런 펀드들을 운용하는 게 피델리티 자산운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그런 펀드들을 보통 이제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나 이렇게 소개를 해서 네. 많이 이제 투자를 하시게끔 권유를 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2014년, 5년 이렇게 되는 해에 갑자기 피델리티가 ETF에 이제 도전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사실 이제 천주교를 믿는 분이 이제 교회에 가신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념이 전혀 다른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액티브 투자의 대명사가 이제 패시브 투자의 영역에 이제 접어드는구나. 네. 둘 다 하겠다라는 거죠. 투트랙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사실 피델리티 자산운용은 아예 그냥 패시브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약간 뭐 액티브 스타일로 ETF를 하겠다 뭐 이런 거 뜻이었는데 어쨌든 ETF도 종목을 고르고 하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피델리티가 ETF를 할 정도면 이제 ETF는 그때도 워낙 유명했지만 이제 세상을 아예 다 지배해 가는구나. 이제 ETF라는 것이 뭐 21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고도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이게 점점점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투자도 가속화되고 전 세계적으로는 더욱더 이렇게 유망해지겠구나. 그러면서 나도 ETF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산업에 들어가서 깊숙이 내용을 알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알아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피델리티에 계셨을 때도 ETF 쪽에 관련된 부서에 있으셨어요? 아니요, 피델리티는 액티브 펀드를 이제 판매하는 액티브 펀드를 소개하는 삼성자산으로 넘어오시면서 이제 ETF 쪽으로 오신 거군요. 이게 신념이 있으시네요. 신념이 아니라 저는 이 계기가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를 바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피델리티 자산운용이 있을 때는 이제 내가 앞으로 미국 시장이 유명할지 중국 시장이 유명할지 이런 것도 선택을 하고요. 회사랑 상의를 해서 그리고 중국에 투자할 때는 신경제에 투자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영제에 투자해야 되는지 이걸 다 회사에서 선택을 해서 그걸 투자자한테 추천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방식에서 그만큼 약간 리스크가 있었을 텐데 되게 운용을 잘 해왔나 보네요. 그렇죠. 이제 액티브 투자를 뭐 워낙 오래 했던 회사고 뭐 60년대부터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쌓인 노하우들과 역량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용사고 그래서 이제 잘 해오셨는데 이제 사실 이 점점 이제 투자자들은 시장이 점점 그 저희 입장에서는 효율적이 돼가고 있다고 하는데 뭐 가끔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알파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파라는 게 코스피 주가지수보다 성과를 얼마만큼 더 많이 냈느냐가 알파거든요. 그럼 이제 더 이상은 알파가 없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잘 찍어서 현대차를 잘 찍어서 수익이 났을지 몰라도 그건 한 번 그런 거지 또 10개를 이렇게 찍다 보면 5개는 좀 많이 오르는데 5개는 또 많이 빠져서 결국 코스피의 성과도 따라가기가 좀 어려워.
네, 이제 그렇게 좀 알파를 내기가 어려운 세상이야.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저도 생각했고 뭐 세상도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팀장님의 이직이 약간 전체 투자, 금융시장, 네. 주식 투자 네. 이런 거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있는 것을 잘 캐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ETF는 계속 관련 시장이 엄청 그 자금 규모가 커지고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 김찬현 팀장님의 이직은 단순한 이직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를 네네. 읽으셨다. 저는 이렇게 훈훈하게 네네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실 ETF를 이제 넘어오셨으니까 어쨌든 장점이 많아서 넘어오신 것도 네. 있고, 그래서 어딘가에서 이제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더 네.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반대로 네. ETF 투자에도 분명히 단점 혹은 위험한 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단점, 위험한 점. 제가 ETF에 있다 보니까 뭐 ETF는 이러해서 좋아요. 뭐 ETF는 뭐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어서 좋아요. ETF는 뭐 이제 저희는 운용보수라고 세금도 하는데 좋아요. 뭐 세금도 좋아요. 운용보수도 좋아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좀 신선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면 다 좋다고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ETF에 대한 자금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 네. 그쪽에 계시니까. 네. 근데 오늘은 뭐 되게 좋은 그 접근이신 것 같은데 제가 단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네. 그 뭐 제가 감히 ETF의 단점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셔도 돼요, 근데. 네, 아니요. 그 이제 존 보글이라는 되게 알죠. 유명한 아시나요? 네. 네. 제가 이제 약간 그 그룹 클럽 관련해서 제가 이제 시리즈로 영상을 좀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알고는 있습니다. 예. 최초로 인덱스 펀드라는 걸 만들었던 네. 이제 벵가드 네. 그룹의 회장님이셨는데 네. 작년에 이제 타계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인덱스 펀드를 만들어 주셨고 그 인덱스 펀드가 상장이 돼서 ETF가 된 건데 상장지수 펀드. 네, 생전에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아마 2000년대 이후에 이제 말씀하신 건데 내가 인덱스 펀드를 개발한 목적은 이제 사람들이 좀 싼 가격으로 언제든지 뭐 코스피, S&P 500 이런 지수들의 성과를 똑같이 가져가실 수 있게 편안하게 그렇게 인덱스 펀드나 그게 또 ETF가 되는 거를 나는 좋아했는데 문제는 인덱스 펀드가 아닌 ETF에 있다. ETF는 잦은 매매의 유혹이 있다. ETF가요? 네, ETF는 잦은 매매 유혹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잦은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매를 그러니까 자주 하다 보면 결국 투자자는 수익을 못 얻고 이제 결국 증권사의 배만 그쵸. 불리는 꼴이다. 수수료만. 네, 이렇게 경고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물론 증권사 관계자분들이 보시면 또 싫어하죠.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 싫어하죠. 사실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ETF도 주식처럼 잦은 매매를 하다 보면 실패 확률이 눈덩이처럼 커지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당연히 매매를 하면서 드는 비용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뭐 투자를 직접 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자꾸 자기가 타이밍을 맞추려고 네,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네. 그게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다라는 것을 그쵸. 아셔야 되는데. 그렇죠. 거의 뭐 매매창 보시면서 하루 종일 전혀 이 손을 못 대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아니, 알고 있어요. 오르면 오르는 대로 못 파시고. 오늘 당장의 일인데요.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100만 원 가지고 이제 주식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NC소프트라는 종목으로 5%의 수익을 냈대요. 하루 만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만족하고 팔고 매일매일 5% 정도만 수익을 내는 걸로 하면 어떨까? 이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그렇게 네가 5%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반대로도 마이너스 5% 되면 그 손절할 수 있겠니? 네. 그게 또 규모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더 키워서 하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비추천한다. 근데 이거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한 번 됐다고 두 번 되진 않고 그럼요. 맞습니다. 그걸 맞추는 게 너무 어려운 건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원유에도 그렇게 투자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는데 이게 또 막상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은 네. 모르더라고요. 하게 됐고. 그러니까요. 이게 안 해보고 딱 이제 현명하게 아셔갖고 참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보통 이제 주식 투자 시작하시면 뭐 10만 원을 투자하시든지 100만 원을 투자하시든지 하루 종일 그거에 신경이 쓰여요. 꽃가창 왔다 갔다 거리는 거 보게 되죠. 네. 근데 또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오르면 팔 수 없죠. 왜냐면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걸 왜 팝니까? 그렇죠. 어차피 또 올라갈 건데 그러니까 못 팔고요. 내리면 손해 보니까 또 못 팔죠. 그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내가 뭐 팔면은 다시 올라갈 것 같고, 그렇죠. 네. 내가 팔면
오르고 있는데 내가 팔면 또 더 올라갈 것 같고 그쵸.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계속 보고 있거나 계속 매매를 자주 하신다는 건 사실 그 심리가 개입이 되면서 굉장히 투자가 어려운 길로 빠지거든요. 처음에 어떤 ETF는 주식에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어느 걸 투자하고 뭐 이걸로는 목표 수익률이 뭐 한 5% 10%면 그걸 달성했을 때 자동으로 이제 매도를 할 수 있게 뭐 예약을 걸어놓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계속 이거를 매일 보시면서 이 상황에 따라서 내가 떨어질 때 미리 팔아야지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근데 아무래도 펀드는 뭐 인덱스 펀드도 마찬가지고 액티브 펀드도 마찬가지지만 그 파는 게 번거로워요. 우리가 아파트 사면은 돈을 버는데 주식하면 투자를 잃는 손실 보는 이유가 딱 하나잖아요. 쉽게 팔 수 있어서. 네, 부동산은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이거 한번 매물 팔려면 내놓고 네. 기다리고 네. 뭐 그래야죠. 네, 그 이게 뭐 1년에 몇 번 하는 행사인데 네. 주식은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맞아요. 네. 여기서 탁 오네요. 진짜 네. 잦은 매매가 왜 네. 실패의 바로미터인지 여기서 탁 네. 오네요, 진짜. 그래서 저는 ETF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ETF는 대단히 많은 장점이 있지만 네. 엄청나게 큰 단점이 잦은 매매에 유혹이 있다. 그러니까 저희는 쉽게 팔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단점이 될 수 있는. 네, 그래서 우리가 ETF 매매할 때는 내가 자주 그걸 보지 않고 자꾸 이제 보면서 아 오를 때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딱 사놓고 어느 가격이 되면 뭐 그냥 매도가 되게만 해놓고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거 하나입니까 단점? 그거 말고는 딱히 단점이 장점이 사실 더 많아요. 저도 네, 이제 네. ETF라는 것을 알게 된 게 네. 제가 예전에 팍스TV라고 이제 그 회사가 잘해요. 개국할 때 제가 입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저는 꼬꼬마 시절에 정말 네. 주식이 약간 이제 지읒자, 가나다라 막 이렇게 줄이니. 네. 배우던 시기에 방송에 삼성자산운용이었어요. 네네네. 당시에. 네. 사실 지금도 ETF 시장에서 규모가 제일 큰 회사지만 그때 당시에도 막 이제 시작할 단계였으니까. 근데 와서 이제 저에게 ETF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이런 투자도 저는 그때 ETF가 펀드랑 대체 뭐가 다른 거야? 그런 생각만 했는데 최근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몇 년 사이에 ETF만큼 안정적이면서 수익을 내면서 세금이나 수수료나 이런 측면에서 좋은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 채널에도 엄청 많이 ETF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맞습니다. 시장이 최근에 많이 하락하고 반등하고 이런 추세에도 미국이나 한국에서 ETF를 많이 한다라는 얘기 듣고 저는 되게 반가웠거든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일명 개몽하고 계시구나. 이제 잘 알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뿌듯했고 그 가운데 있어서 한 가지 그래도 단점은 네. 잦은 매매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유혹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점 한 가지 큰 단점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럼 중요한 건 이제 네. 그래서 이제 팀장님을 모셨으니까 가장 핫한 지금 투자에 있어서 가장 핫한 ETF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주식 핫하다고 얘기하면은 하는 거는 어떤 앞으로 뭐 오르는 없죠?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 예. 그거 하지 말자고 지금 여태 지금 꽤 오랜 시간을 그거 안 하자고. 아니, 그래도 네, 이제 네. 막상 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아 그래서 내가 ETF 그래 투자하고 싶은데 뭘 네. 해야 되지 고민하시니까 이제 그 얘기는 해주셔야죠.